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드디어 유가 상한제가 뭐 몇 달러로 딱 나왔네요. 예, 그리고 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그 어제 그 미국 철도 파업 예. 뭐 금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상원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뭐 유급 휴가 조항 이게 이제 노조가 끝까지 내놨었는데 상원이 그거를 무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테이블 위로 가서 이제 그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것 그럼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합의와 관계없이 그 안으로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합의를 강제 시키는 합의를 거예요. 하는 강제 거죠. 예. 합의를 시키는 거죠. 네. 지금 유가 부분도 꽤 진척이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하고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아직은 잠정이라는 자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은. 이제 러시아 해상 공급유 이게 이제 파이프는 아니고요. 네. 해상 공급유 상한을 배럴당 60달러로 잠정 합의를 네. 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이제 폴란드가 끝까지 버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까지 시한을 줬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폴란드가 그걸 수용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방금 들어온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오늘도 아마 폴란드를 계속 설득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60달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는 제일 하한 쪽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은 주요 정책 결정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폴란드를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폴란드는 더 높게 하자는 뜻인가 보죠? 폴란드는 더 낮추자는 겁니다. 더 낮추자. 60달러. 폴란드하고 뭐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더 낮추자. 더 낮추자. 그리고 예. 이제 뭐 그리스 뭐 이런 뭐 키프로스 같은 이제 그 해운 국가들은 네. 더 높이자는 건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쪽은 수용을 했고요. 예, 네. 생각보다는 저희 그냥 느끼면 더 낮게 된 것 같고 어제 주가는 올라서 오히려 지금 81불 50센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국제 그 브렌트 기준의 한 70% 수준일 거다. 그렇죠. 네. 예, 브렌트가 WTI보다 더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되면은 조건이 뭔가 하면 이것도 이제 뭐 소식통 얘기인데요. 내년 중반까지 2달마다 상한을 재검토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그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 그쪽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 기준을 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시점의 시세보다 최소한 5% 낮게 책정하는 조건입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뭐 G7이 이거를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G7은 뭐 애초 이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주로 파는 원유가 우랄유인데 한때만 50달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거 해봐야 별 뭐 의미가 없었다, 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네. 오늘 새벽에 지금 로이터 집계를 보면요, 또 배럴당 약 70달러에 거래됐다. 뭐 조금 이게 뭐 오락가락하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해상유, 그러니까 배로 운반하는 네. 거는 브렌트유는 배로 운반하고 WTI는 뭐 따르게 하니까 브렌트유하고 비교하는 게 뭐 그렇죠. 맞다고 봐야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러시아 그 원유가에는 무슨 뭐 이게 저 뭐 수송비 같은 게 또 뭐 제외됐다는 얘기도 있고 예, 말이죠. 예. 70% 수준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60달러면 브렌트유의 네. 70%다. 그 60달러로 어쨌든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고 네, 아직 뭐- 폴란드가 좀 문제고. 뭐 그런데 네. 뭐 거의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2개월마다 또 논의를 그러니까 이제 2개월마다 할 테니까 하기로. 폴란드한테 조금 좀 일단 좀 칼을 뽑았는데 네. 5일부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폴란드가 폴란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폴란드가 이제 끝까지 좀 이렇게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이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관심이 바이든하고 푸틴이 만날지 네. 사실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 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우리가 절대로 대화를 피하려는 건 아니다. 네. 미국이 제의하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저쪽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지금 마크롱이 이제 미국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이제 공동 회견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가 원한다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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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조건을 또 바로 붙였습니다. 나토 동맹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이해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야지만 만나겠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지 그동안에 푸틴은 바이든은 푸틴 만날 의향 없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어쨌든지 좀 많이 좀 공개적으로 돌아선 셈입니다. 만날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그렇죠. 지금 뭐 예, 거의 예. 뭐 이제 네. 출구 전략 쪽으로 예, 가는 좀, 게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러시아가 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그 이행 회의 바로 직전에 이제 연기하자고 미국에 통보했다는 네. 거에 대해서도 라브로프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핵 보유국 간의 어떤 전쟁도 용납할 수 없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그건 진정성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또 자기들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외신 보도, 서방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금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뭐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군사력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CNN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그 독일에 있는 자국 기지에서 매월 우크라이나 병력 많게는 2,500명을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려는 그런 구상을 지금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네. 예,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독일 슈피겔지 보도인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뭐 대대적으로 공습을 몇 차례 네. 했죠. 그런데 또 그런 걸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그 위성에 잡혔다는 겁니다. 미국 민간 위성 업체가 지난 월요일에 촬영한 위성 그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 사라토프주 공군기지에 그 장거리 폭격기 Tu-95 162, 한 20대 이상이 이렇게 활주로에 쫙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미사일을 이렇게 실은 흔적이 있는 걸 여러 가지 뭐 박스 같은 게 있고 해서 그 미사일도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집중적으로 쏜 그 미사일하고 같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그 추가 공습은 아니더라도 군사작전이 증가하는데 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 막판에 굉장히 뭐 그러니까 강혼양면의 기싸움을 계속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어쨌든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서 뭐 앉아 있는 사진이 막 나오고 하면 그렇죠. 그래도 좀 분위기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23년에는 좀 들리게. 네. 네. 마크롱이 지금 미국 가 있는 거죠? 예. 아직 정상회담은 아직 안 했고. 했습니다. 했나요? 예. 예. 하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국빈 초청 받아가지고 아주 뭐 바이든이 엄청 비율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정상회담하고 그 정상이 백악관에서 공동 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동맹들이 리싱크로나이즈,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막 리싱크로나이즈.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재동기화, 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맞추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여기 온 게 프랑스를 뭐 보조금 차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관련 법안 수정을 약속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바이든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의 수정들, 트윅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네. 아주 다른지 점점 피해가 어려워지네요. 예. 그러네요. 이것이 유럽국들로 하여금 그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아주 엄청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 문제를 오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이슈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뭐 아시다시피 마크롱 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절대로 이거는 뭐 용납 못한다. 네. 뭐 아주 공격적인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미국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가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업황뿐만 아니라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예,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인프레이션 감축법 논의할 때
누구도 나한테 그런 거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 한번 돼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상회의 전날에서. 근데 돌이켜서 좀 생각해 보면요. 요즘 뭐 하도 뭐 실업률이 뭐 나쁘게 나와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각 나라의 정부들의 첫 번째 항상 생각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국민의 일자리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다시 좀 베이직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하도 뭐 미국 헷갈려서 맞습니다. 그러는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크롱이 이번에 그 바이든 만나기 전에 네. 숄츠 독일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네. 내가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끝까지 안 되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여러 가지 상황 봐가지고 조금 좀 많이 추스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행동이죠. 행동이죠. 네. 뭐 그동안에도 우리한테도 뭐 여러 그쵸. 번 뭐 우려를 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뭐 네. 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법은 법대로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요 얘기가 요새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 좀 네.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예. 이게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네. 그저께 워싱턴 D.C.에서 뭐 퀀텀 월드 콩그레스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위기 대응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 목표는 동맹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뭐 많은 국가가 동참하기 기대한다고 네. 뭐 일본 뭐 이런 유럽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신기술이면서 또 잠재 위협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신기술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는 지금은 이 기술이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단계다. 네. 그래서 미국이 다면적인 양자 다자 협력을 통해서 이런 초기 기술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어려워요. 양자 컴퓨팅이 뭔지 아세요? 전 조금만 합니다. 그게 뭐 좀 아시는 만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신승우 대표가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얘기했다가 틀릴 네. 것 같아서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네. 기존의 방법과 많이 다른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연산 속도도 빨라지고 네, 뭐 비교가 안 되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비교가 거겠죠.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네, 얘기가 네. 나오고 관심을 갖고 안보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그 정치, 미국 정치 얘기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지지율 이런 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지금 그 2024년 미국 대선에 나 출마합니다 한 사람 공식 선언한 사람은 트럼프 혼자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지금 자충수를 두는 것처럼 보이죠.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 나갈 수 있습니다 해놓고 내년 초에 발표할 것 같다는 식의 그 백악관 보좌관들이 얘기를 슬그머니 흘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할 거냐 하는 건데 100%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공식 해야 되니까. 일단 보니까 바이든이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로이터가 그 입소스하고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초에 민주당 지지층, 뭐 공화당 지지층에서 한 포함해서 미국인 한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지율은 40%뭐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제 그 안에 좀 더 들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바이든을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일주일 전에 비해서 한 5%포인트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지지층은 뭐 별로 네. 예.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 그 선전 효과가 바이든이 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집토끼 결집이 예. 바이든한테도 조금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바이든도 작년 1월 취임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는 지지율이 한 50% 정도 네. 위로도 갔었는데 네. 아프간 철군 그때 시끄러웠죠.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40%, 아, 뭐 그런 30, 거죠. 그때 예, 36%까지 예,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제 간신히 40%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지 조금 뭔가 탄력이 받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도 SK 그 미국에 있는 공장 방문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네. 했는데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는 네. 6일에는 백악관 얘기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지금 대만 TSMC가 한 120억 달러 들여가지고 5나노, 3나노
그 네. 라인을 이제 별도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또 간답니다. 무슨 거기서 무슨 뭐 약간 무슨 기공식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뭔가 좀 일자리 얘기를 아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쌓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뭐 100% 재선 출마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역시 경제 쪽에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역시 제일 인기를 올리는데 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이게 결국 중간 선거의 승리, 뭐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패배 집안 모르겠지만, 승리죠. 예, 네. 그 승리가 역시 바이든한테는 좋은 결과를 그렇죠. 가져온 거네요. 네. 네. 얼마 전에 바이든이 우리 기준으로 8순이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43년생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43년생.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하다라는 걸 좀 그날 많이 피력을 하면서 재선 얘기도 좀 한 것 같은데 사람이 건강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자기가 건강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뭐 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지가. 100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백지 시위 이거 어떻게 되고 있고 방역이 좀 네. 완화가 되고 있는 어떻게 되고 겁니까, 있습니까, 기자님? 진짜? 일단 네. 백지 시위 효과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베이징, 광저우, 뭐 충칭, 뭐 선전 이런 데 주로 이제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그 봉쇄가 심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속속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쭉 뭐 많습니다. 뭐 PCR 검사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뭐 전수 검사 무조건 어떤 지역에서 뭐 한두 명 나와도 다 시켰는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다 없애고 이제 이른바 정밀 과학 방역 쪽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 같은 것도 뭐 오픈하고 다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식당 안에서 밥을 못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다시 시작을 하고 백신 접종 속도도 높인다. 하여튼 PCR 검사 그동안에 뭐 강제로 했던 게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네.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어디 뭐 공공장소 갈 때 48시간 내에 베이징 같은 경우는 48시간 안에 그 음성 증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근데 결국 시위는 강하게 막지만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조금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있는 거네요. 지금 사실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방역을 총괄하는 자리가 이제 순춘란 부총리인데 네. 그저께 이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게 이제 네. 중국 방역 예. 이제 총사령탑인데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경제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뭐 홍콩 매체들은 중국 이게 순춘 부총리 입에서 변이 바이러스 어쩌고 얘기 나온 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처음이라는 아,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방역 최적화 20개 조항 네. 이걸 내려보냈는데 지방이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슬그머니 떠넘긴 게 네.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이런 그 집중과 선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방역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뭐 명보, 대만 중앙통신 같은 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우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순 부총리의 좌담회를 신화통신이 전하면서 네. 제로 코로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신화 관영 매체들이 항상 그걸 썼는데 그게 속 네. 빠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대만 중앙통신이 집었는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가장 최근에 이제 11월 30일자 보도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그 강경톤 이제 이런 처음으로 톤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 뭐라 그러냐면 예. 이렇게 이제 인민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인이 함께 호흡하고 어깨를 맞대고 마음을 합치면 극복할 수 없는 비바람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없다. 굉장히 감성에 호소했던 겁니다. 사실 인민일보가 이런 식으로 잘 안 했는데 네. 비바람도 이렇게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 가자. 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시위 네. 시위니까 이제 저 어떻게든지 추스리라는 그런 것 같다. 참 어쨌든 방역은 조금 완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래 지금 뭐 이 인터넷 때문에 중국도 지금 뭐 아마 중국 지도부가 엄청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네. 좀 안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방역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가는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은 이런데 그 정치적인 문제는 뭐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장점인 애도 물결이 있고 뭐 예, 그렇다고. 장점인 그 사망에 대한 그 애도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장점인 사망에 대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애도가 급속히 확산하는 모습이 완연하고요. 네. 그 사망이 발표되자마자 그 중국 웨이보 검색어 순위 1위, 3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중앙 TV 그 부고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 웨이보 계정에도 순식간에 한 100만 개가 넘는 물론 뭐 네. 중국의 네티즌이 많긴 하지만 네. 10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달렸다. 그 홍콩 명보가 전하면서 이 SNS에 보면 이제 고인을 장 할아버지, 어르신, 미인 이렇게 추모하는 글들이 많았고 여기 보면 또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을 변화시킨 당신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 그다음에 개방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조들이 지금 시진핑 기조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다른데 겁니다. 예전 거를 그렇게 막 뭐 좋다고 얘기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매체는 수많은 중국 웨이보 그 이용자가 장점인의 죽음을 한 시대의 종말로 애도하면서 일부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시진핑에 대한 은근한 비판 기회로 삼는다. 네, 이렇게 또 그렇겠네요.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댓글에는 장점인 때가 물론 최고로 번역했던 시대는 아니지만 좀 더 관대했다. 그리고 또 장점인에 대해서도 많은 그 공과에 대한 많은 그 엇갈린 시각이 있지만 고인이 적어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용한 점은 칭송할 만하다. 이건 아주 시진핑을 직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던가요? 지금보다는? 예, 그 예. 소탈한 아저씨 뭐 예. 예, 그리고 뭐 장점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부 누리꾼이 그동안에도 장점인을 많이 희화화했었는데 네. 그게 어떤 물론 약간의 그 비하하는 것도 있지만 고인이 시진핑한테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좀 부추기는 그런 네, 부분이 저 있다. 화면에 나온 저거죠. 시진핑과 네. 장점인.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장점인의 이렇게 사망에 대한 어떤 애도 확산이 중국의 그 백주 시위를 더 저격할 거냐 이제 이런 데 대한 관측 이제 그 궁금증이 많은데 네. 일단 글쎄 뭐 조금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태난문 민주화 시위 촉발된 게 후야오방 이 사람 네. 후로 이제 뒤로 장점인이 들어갔는데 네. 이 사람이 실각되고 나서 얼마 있다 4년 몇 년 있다 죽었거든요. 네. 가지고 그해 바로 민주화 시위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점인이 또 묘한 시점에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과연 똑같은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제 여기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은 장점인도 결국은 태난문 유혈 진압하고 나서 그 그랬죠. 여파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거를 뭐 호야방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 데서 대안적인 존재가 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어쨌든지 중국 당국은 바짝 긴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들어온 그 월수준을 보니까 중국 당국이 지난 화요일에 자국 IT 대기업들한테 인터넷 검열팀 직원을 늘려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백지 시위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은 자기네 국민 목소리나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라. 너나 잘해라. 네. 그리고 미국의 국내 문제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아,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게 좀 감정적이네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네. 외교부 대변인이 대변인이요. 정례 브리핑에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 예전 천안문 사태 얘기가 계속 이제 백제 시위 얘기 나오면 네. 나오는데 그때하고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때 뭐 그 언론 검열도 훨씬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인터넷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의 거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자, 중국 상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와 유럽연합 요 얘기는 뭡니까? 유럽연합이 이제 그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새해부터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무슨 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그 음해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해서 이렇게 좀 인터넷 그 좀 이렇게 청소를 좀 훨씬 하라는 그런 건데 만약에 안 그러면은 엄청난 벌금도 때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유럽연합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네. 그래 나는 내 식대로 간다는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유럽연합이 계속 지켜봤던 모양입니다. 네. 드디어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그저께 머스크하고 화상 통화를 한 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화상 통화에서 트위터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뭐 아직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새로 인수하고 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정 같은 거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아직 해결할 과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는 분명히 합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사용자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고 게시물 관리를 현격히 강화해야 하고 표현 자유를 보호하고 뭐 가짜 뉴스하고 이런 걸 표적 광고도 제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뭐 이런 부분은 뭐 머스크도 하겠다고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뭐 트럼프 계정도 막 복귀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트위터에 그 신규 가입자에 보니까 굉장히 그 강성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정치적으로요. 보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아마 계속 체크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법을 위반하면요. 네.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시장이 아시다시피 4억 5천만 명인데 거기서 최악의 경우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너 나갈 테면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경이 없어지잖아요. 국경이 없어지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서로 하려고 하는데 네. 머스크는 스타일이 그쵸. 일단 지르고 하니까 앞으로도 엄청 시끄럽겠네요. 트위터하고. 지금 그동안에 저 보면 미국 IT 업계도 이거 재정을 어떻게든지 좀 막으려고 네. 로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 네.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건 뭐 안 된다니까 이제 수능하는 분위기인데 이 머스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예. 막 그냥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야 이거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네. 손 좀 봐야겠다 한 모양입니다. 네. 머스크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나는 표현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냥 막 좌충우돌하고 그 특히 그 많이 그 해고를 했죠. 근데 네. 그 네. 인원 중에 유럽연합 규제 당국하고 협업해온 인력들도 다 잘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손을 보는 모양인데 근데 글쎄 지금 뭐 머스크도 만약에 유럽연합 시장에서 쫓겨나면 이건 트위터에도 이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예.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또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한 또 뭐 논란이 많이 있겠네요. 예. 머스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좀 이런 행동들을 보면 머스크 자체가 또 리스크다라는 생각도. 가는 곳마다. 네. 네. 그렇죠. 자기가 리스크죠. 네. 근데 리스크가 어떨 때 또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